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취중잡담 7회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취중잡담의 이PD입니다. 그리고 취중잡담의 영원한 짝꿍 취업 전문기자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짝꿍하니까 이게 좀 징그러운 생각이 나가지고 듣는 분들이 좀 영원한 친구 박살돌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내셨어요. 예, 사실 저희가 6회 녹음하고 7회를 이어서 녹음을 한 거라. 되게 어색해요. 그러게요. 아니, 그 드림 대본에 써 있잖아요. 네, 좀 어색하네요. 그렇지만 네. 아닌 듯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총 1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취중 잡담도 어느덧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취중 잡담인 3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 6회에서는 취업 후에 신입사원들의 서바이벌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이직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넘어야 할 369 고개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년, 6년 그리고 9년에 이직을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조직과 업무에 대해 능숙해지고 너무 익숙해진 일상 때문에 지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경쟁사나 헤드헌터들에게 그 이직을 권유받기 때문인데요. 요즘엔 이직이 시도 때도 없다고 하는데 시험 다음의 관문, 이직.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국면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직 잘하면 능력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더라고요. 네, 이직 잘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잦은 이직은 어렸을 때는 능력을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직 횟수가 늘어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망해가는 회사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파선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게 난파선이 아닌가벼 하면서 남아있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 그 요즘 신조어들 워낙 유명하죠. 38선, 4호정, 569도 다 아시죠? 네. 뭔 뜻이죠? 4호정 45년 45세가 정년.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곧 4호정이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38선, 38세가 퇴직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569도는 좀 심하더라고요. 56세도 일을 하면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일을 하는데 도둑놈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지.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평생 직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의 프로페셔널을 찾아가는 게 저희의 또 삶의 여정인데. 그렇죠. 네. 거기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산업 분야에 걸쳐가지고 퇴직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직원들한테. 네.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들은 희망퇴직자 명단을 만드는데 이게 말이 희망이지 이게 절망퇴직이죠. 그렇죠.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절망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이직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코리아가 최근 설문조사한 걸 보면 한 번이라도 이직을 생각한 직장인의 비율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10명이면은 10명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의 100%에 가까운 93%가 한 번 이상 이직을 생각해 봤다고 하고요. 또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직이 가장 많을 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직이요? 실제로 시행하거나 이직 생각을 가장 많이 할 때. 경험자잖아요. 네. 휴가 때. 그렇죠. 휴가 때 쉬지 않고 이직을 생각하거나 이직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 휴가 시즌이잖아요. 이때 직장을 옮기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그 기업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경력직 채용이 생각보다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수성도 해야 되고 공성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인재도 지키고 인지도 또 뺏어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좀 인지도가 낮거나 직원들한테 잘 해주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뺏길까봐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과연 내가 진짜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 조금 더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버텨야 될까? 솔직히 이런 판단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요. 계속해서 고민이 될 거예요. 번뇌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직을 결정하신 분들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1년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예, 한 60%에서 70%가 후회한다고 해요. 대부분이 후회를 하고 그렇죠. 다들 그러잖아요. 옛날 원감이 훨씬 더 낫다. 옛날 직장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랑 똑같고. 구간이 명간이요. 구간이 명간이든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직 결정 내릴 때 여러 가지 많이 따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어요. 언제 이직을 결정해야 되고 언제 버텨야 될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달라 해가지고 좀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이럴 때는 버텨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승진 가능성이 있다. 곧 이제 회사마다 그 승진 시기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휴가 끝나고 뭐 이제 3분기 들어갈 때 승진하는 회사들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연말에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 이번에 누가 승진할 것 같아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들리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이직을 하더라도 대리에서 이직하는 것보다 과장에서 이직하는 게 과장보다는 부장이 낫겠죠. 예. 일단 승진하면 연봉도 올라갈 테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가 보인다 하면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모든 회사들이 이제 자기개발이나 이런데 회사들 그 직원들 그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 기술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봐서 자기가 배우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것도 이직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기의 경험과 경력과 지식을 쌓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전략적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에도 이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적자인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시작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거나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상장 같은 거를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들린다거나 또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도 나 회사 팔리는데 빨리 이직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이직하는 것보단 결과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충고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프로젝트가 흥행하면 또 좋은 또 조건에 또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쓰러지던 회사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럴 때는 과감하게 떠나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루즈해진다거나 이 회사에서 했던 일만 반복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직을 고려해봐도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잦으면 안 되겠죠. 6개월 만에 나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직무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직을 고려해봐도 좋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 잘못하면 뭐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저 상사가 빨리 나가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돼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사의 관계도 잘 풀어보고 또 동료와의도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최대한 풀어보지만 이게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군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 조직이라는 곳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업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죽이 싫으면 거꾸로 얘기했네요. 절이 싫으면 죽이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사 같은 경우에도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상사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 상사가 내 마음대로 마음에 들게 이렇게 행동해 주실 리도 절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사와 최대한 맞춰보고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스트레스까지 오고 우울증까지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다른 데에 가서 새로 한번 변화를 주면서 생활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낀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회사가 계속 진짜 한 4년 5년 영업이익 적자 이러면 좀 힘들겠죠. 네. 이렇게 변화가 없을 때도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고 생각이 들 때도 좀 한번 떠나보실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어요. 동료들은 다 승진하는데 자기 혼자 계속 만년 대리, 만년 과장 이렇다면 그 조직에서 그 스스로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새로운 데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공부 못하던 뭐 맨날 꼴등하던 친구가 미국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수석해가지고 뭐 하버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과 자기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직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비슷한 얘기가 맞물릴 거예요. 연봉이나 성과급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동료나 팀 내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자기만 성과급을 못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은 그 팀 내에서도 살아남기가 힘들 테고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쌓이다 보면 이때도 과감하게 이직을 결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직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직할 때도 물론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떠나야 할 때 이 조건에 맞는다면 이제 과감하게 떠나는 걸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나 이제 회사 때려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때도 현명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직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네. 보통 이직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연봉이잖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얼만큼 받았는데 이직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를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때 절대적인 연봉 액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뭐 보너스도 있을 테고 퇴직금, 성과급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식비, 차량 지원 뭐 이런 거 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주택 자금이나 뭐 학자금 지원 네. 또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중요하죠. 예, 거기다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고 지원 안 해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절대적인 연봉 액수뿐만 아니라 이런 걸 비교해봤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그런 게 손쉽게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직할 때 상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무조건 이직할 거야 이러면서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진짜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도 하나라도 직급이 높거나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로 옮기는 게 좋은데요. 급여가 이때는 급여보다는 직급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말하자면 연봉이 조금 적더라도 대리인데 이쪽으로 옮기면 과장이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수직 이동을 해라. 그렇죠. 네. 수평 이동은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이직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상사랑 불화가 있어서 동료랑 불화가 있어서 맨날 나만 왕따 시키고 성과급 안 줘서 그냥 나 오늘 회사 관둘래요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크게 그런 자기가 했던 행동이 나쁜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독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요즘에 이직할 때 어느 회사나 평판조회를 합니다. 그 전에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고 깔끔하게 퇴직을 했는지 이런 거 많이 따져봐요. 이 때문에 마음이 떠났더라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그리고 퇴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리고 떠나게 되면 이제 동료들이나 친했던 후배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떠나냐? 나 저 A 상사 때문에 나 떠날 거야. 이 따위 회사 너네들도 빨리 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한번 저 회사를 가서 도전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던가 현 직장에서 경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너희들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시해 주는 게 낫지. 나 이놈의 회사 때려치기가 잘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런 거를 레퍼런스 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요. 아무개 이거 이력서 보내와서 뭐 면접을 보려는데 애 어떻니? 이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친한 애들은 단점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장점을 부각을 시켜주는데 별로 안 친하다.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레퍼런스 체크할 때 보면 회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을 많이 적용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헤드헌팅 업체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살짝 공개해 주신 얘기가 뭐냐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만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직장의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 직장에 물어보면 그 친구가 당장 이직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이제 그 친구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전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체크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퇴사를 잘했어야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겠지. 그때도 이제 나올 때 나 몰라라 이놈의 회 다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좋은 얘기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현 직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전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해서 딱 벌려버리면 이직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경험을 한 건데 이직을 하려고 이력서들은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기업은 대부분 유료 서비스를 쓰다 보니 인사 담당자들은 다 계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에 누가 이력서를 올려놓는지 다 확인이 돼요.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일단 내가 이직하고 싶다고 여러 군데 막 알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소문이 새나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이기 때문에 요즘 헤드헌팅 회사, 헤드헌터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헤드헌터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헤드헌터를 만날 때 또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헤드헌터한테 나 여기 이직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회사 꽂아달라. 업무 간의 관계니까 찾아보겠지만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헤드헌터를 만나는 것부터 1차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헤드헌터의 마음에 들어야 그 헤드헌터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 가장 좋은 회사에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직 동기를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사랑 싸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뭐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일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그에 적합한 회사를 좀 찾아봐 달라라든가 이런 미래 형식으로 이직 사유를 설명하는 게 헤드헌터를 설득시킬 수 있고 나중에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잦은 이직은 마이너스예요. 특히 6개월 이하의 경력은 아예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놀았다고 쓰시는 게 나아요. 예, 6개월 말하자면 2개월, 3개월 다닌 그 경력까지 깨알같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보면 2개월, 3개월 만에 이게 또 옮겨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이직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력 기술서나 이런 것도 내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도 간단하게 나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자기의 경력을 어필할 수 있는 특히 수치를 써서 이렇게 쓴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영업직이라면 전 직장에서 전년 대비 200%의 영업 성과를 거뒀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았더니 그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줬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그 헤드헌터를 설득할 수도 있고 나중에 면접 가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좀 성의 없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냥 종이 쪼가리 가져다가 나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나왔고 알아보기도 힘든 글씨로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경력 기술서까지 딱 첨부를 해서 헤드헌터한테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헤드헌터를 만날 때도 특히 이직이 아니라 벌써 회사를 관뒀는데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집에서 입던 옷으로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신발 찍찍 끌고 나가면 이 헤드헌터도 네. 자기의 클라이언트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건데 그런 모습의 사람을 절대 좋은데 소개를 안 시켜주죠. 이런 얘기도 해요. 헤드헌터가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연구팀장을 뽑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 보통 3배수 정도를 추천을 했다고 해요. 네네. 3배수 정도를 추천을 할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랑 두 사람을 같이 추천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이 없이 가서 헤드헌터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러리 되죠. 그렇죠. 들러리밖에 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이 헤드헌터들이 이분들도 이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기가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 인재 한 명을 찾으면 꼭 들러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헤드헌터를 만나서 바로 이직을 결정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헤드헌터와 오랫동안 교류를 쌓는 게 중요해요. 당장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한 경력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직무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쌓이면 유명한 헤드헌팅 회사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기 직종의 헤드헌터들 연락처들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해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좀 조언을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서 그 헤드헌터와 교류를 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헤드헌터를 헤드헌터라고 부르지 않고 커리어 컨설턴트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관리해주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내가 진짜 현재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 직장에서 이 정도의 지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헤드헌터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진짜 진실한 헤드헌터를 만난다면 수시로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 그 제리 맥가이어에 나오는 에이전시와 그 선수의 그 끈끈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근데 그동안 헤드헌터들은 전화 오면은 됐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그렇게 전화 오는 헤드헌터일 경우에는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들러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일일이 다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헤드헌터 회사가 국내에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티크 형식으로 뭐 1인 헤드헌터 회사까지 따지면 한 100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알려지고 그 헤드헌터도 윤리 규정을 따진다고 해요. 헤드헌터한테 이런 요구를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냐면 당신 내가 빨리 어느 업체에 꽂아주고 싶으니까 급행료를 내라. 아니면 어디 밥을 먹으러 가서 뭐 값은 당신이 오늘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헤드헌팅 업체 대표분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절대 후보자한테 구직자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반드시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관할구청에 신고해도 된다. 관할구청이요? 네, 관할구청에도 그 신고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드헌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알만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기 담당 분야의 헤드헌터 그러니까 분야마다 헤드헌터가 다 달리 호진이 돼 있거든요. 찾으셔서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고 메일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교류를 해가시면 혹시 회사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해야 됐다고 했었을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헤드헌터 이 사업이 생각보다 되게 규모가 좀 컸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일반 잡포탈 있잖아요. 뭐 자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반적인 뭐 경력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뽑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사람을 뽑을 때는 거기서 절대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업체 이런 경우에는 요즘 취업 미스매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직난 속에 부인난이 있다고. 진짜 이 기업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사람을 뽑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B2C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B2B로 이제 기업 거래만 많이 해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니까 구직자들을 모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세계 넘버원인데도 이런 업체들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힘들어서 자포탈에만 공채 공고를 내도 인재를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헤드헌팅 회사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번 주에는 HR 코리아 국내에서 헤드헌팅 인재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거기에 허원 대표님을 만나고 왔어요. 허원 대표님이 그 SK그룹 출신이더라고요. 거기서 그 해외 업무랑 여러 가지 한 25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퇴임하신 다음에 직접 헤드헌팅 쪽에 이제 인사 담당 업무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헤드헌팅 사업을 했는데요. 7개월 만에 엄청난 성과를 내가지고 HR 코리아 대표로 헤드헌팅이 되셨어요.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네. 이 허 대표님한테 그 헤드헌팅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이직 전 준비해야 될 점을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일반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연봉이 저 회사가 100만 원이 높더라, 200만 원이 높더라 이걸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직업관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그 위치에서 일을 할 건지 내 목표에 대한 분명한 자기 그 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단순한 그 연봉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기업의 비전, 그 기업의 비전을 어떻게 그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과 구성원들을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 뭐 사업 도메인은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직을 하는 어떤 기간이 분명히 이런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짧게라도 그 사람의 그 로열티 내는 부분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볼 때는 6개월에 회사를 한 번 옮겼다든지 뭐 1년에 한 번 옮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한 데까지 투여하는 그 소위 말 투자금이 엄청나거든요. 대기업 1인당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 신입사원부터 이제 일을 좀 한다고 하는 과장급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기업에서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단순하게 몇 개월 근무해가지고 옮기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엑스퍼트라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타인이 야, 저 친구가 이 분야에서는 그런 대로 있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그때까지 자기 투자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 대표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헤드헌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자님께서. 내가 이직이라는 거를 나는 생각을 안 해. 그러나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예를 들면 S그룹에서 잘 나가는 과장급이에요. 부장 때도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임원이 된다는 100%의 보장을 받고 근무하는 건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죠. 야, 저 과장 나중에 임원 되겠어? 저도 SK그룹에서 임원까지 성장했을 때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일하는 거가 나중에 뭐 팀장 부장 이런 거는 그냥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산삼이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겠어요? 그 많은 중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됩니다. 0.8%. 우리나라 직업군인, 그러니까 육사나 ROTC 나와서 장군이 되는 확률이 0.7%. 제 친구가 지금 투스타 한 명, 친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친구가 학군단 ROTC 출신인데, 그래서 장군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도. 그러면은 그런 그 이직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없지만 내가 5년 미래 또는 10년 미래를 생각할 때 본인이 나는 뭐 확실하게 이 회사에 내가 임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신 분은 이직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본인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과 자긍심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미래는 본인이 어떻게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나는 보니까 이 커리어 컨설팅을 해주는 서치폼이 그래도 진실되고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대리급 정도 때부터 만나서 당장은 이직이라는 거를 꼬시더라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꼬실 수도 있거든요. 우수한 인재 같으면.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그럼 커리어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는 어떤 길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걸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쫙 지나와가지고 3년, 5년 지났어요. 이 양반 환경 변화가 이제 있은 거죠. 회사 내에서. 여하튼 내 부서가 이상한 데로 옮겨져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그때 이제부터 헤드헌터 찾아보고 늦다 이거죠. 그때는 벌써 그 회사에서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도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늘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를. 내 가치가 정말 내가 시장에 내놨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회사가 나를 선호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항상 자기가 자기의 레벨에 대한 측정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도 항상 자기 시장 가치를 늘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서 생각하는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투잡을 많이 해요. 그것도 지금 현재에 대한 게 5년, 10년 후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두는 거죠.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나는 사업은 난 체질이 안 맞아. 어쨌든 나는 기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내 회사가 지금 현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할 거냐라는 목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회사도 있고 외국계 회사에 이런 데도 있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요즘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그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보가 훨씬 더 농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에 대한 약간의 시간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헤드헌터들한테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정보나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군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무료입니다. 절대 불을 좋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네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경력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이 허 대표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나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그런 기준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들 연락해 보시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 잡담의 깨알 같은 인기의 코너, 책 속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저자의 명구절로 저희를 깜짝 놀래키실지 되게 궁금해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부장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게 좀 발음이 힘들어가지고요. 네. 좀 읽어주시죠. 직접 설명해 주세요. 엑스큐션. 네. 책 제목이 빅 엑스큐션인데요. 네. 나를 바꾸는 원동력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인생의 반전을 부르는 실행의 힘이라는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의 저자는 또 일본 분이세요. 네. 성함이 요시다 타카유시. 되게 특이하시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NHK 다 아시죠? 우리나라 KBS 같은 국영방송 네. 아나운서를 하고 계신데 의사도 하고 계세요. 의사도? 네, 거기다 일본 중의원. 중의원이요? 네, 일본은 국회가 중의원, 참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중의원, 공설, 제일비서.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국가공무원 1종 경제직 시험을 2년 연속 합격했대요. 이 시험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기적의 멀티맨. 대단하시죠? 진짜 네. 기적의 멀티맨이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이런 업무들을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비결을 실행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나온 얘기 중에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실행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하는 데드라인 효과 이런 사례가 있어요. 겨울산에 조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조대가 파견됐겠죠. 근데 구조대가 그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무조건 빨리 가서 픽업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픽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빨리 발견이 안 된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시체라도 찾아야죠.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데드라인 효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데드라인 마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구조대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던 안 찾던 며칠 날 저녁 몇 시까지 수색 종료. 요 데드라인 정해놓고 찾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데드라인 마감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하면 지쳐서 그 수색을 제대로 못 한대요. 사람인 게 그렇잖아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를 알아야 힘도 생기고 열심히 할 수가 있지. 뭐 등산 같은 거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상이 보이지 않는 산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제 목표에 도달할 거다. 이걸 알아야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힘도 나고 이럴 텐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걷는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이 구조대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수색을 끝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해야 이 구조대도 힘이 나서 그때까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을 구조해내지. 무조건 이거 다 찾아가라. 조난자 끝까지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이 안 나죠. 솔직히 얘기하면 시간 때우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항상 정해놓고 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혹시 등산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 A에서 B 코스 갈 때랑
거꾸로 B 코스에서 A 코스로 돌아올 때랑 한번 느낌이 다르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르죠. 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동네 뒷산 네. 그 봉산이죠, 네. 봉내산이 아니라 봉산을 가끔 올라가는데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항상 A 코스에서 B 코스로만 가고 B 코스에서 집에 돌아올 때는 이제 딴 길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 길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B에서 A로 돌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걸어가 봤더니 이게 다른 곳이에요. 방금 전에 왔던 길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귀갓길 코스만 약간 바꿔줘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행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뇌에 신선한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A를 해놓고 B를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가끔가다 너무 지루하다 싶을 때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구직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루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시는 일들이 많아서 왜 나는 이렇게 바쁜가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단 하루 동안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일들을 하루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쫙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거 굳이 필요 없는 시간 왜 낭비하고 있지? 이런 걸 지어가다 보면 보통 20% 정도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촘촘히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낭비되는 시간만 줄이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의 가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리스트가 아니라 던 리스트를 만들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낭비되는 시간 이게 최소화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 책의 저자처럼 아나운서의 의사의 의원 비서까지 세 가지 역할을 해내면서도 또 책도 많이 쓰셨어요. 책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없어 바쁘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하다 싶으면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서 실행력을 높이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이번에는 24시간을 48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48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봤더니 진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20%가 아니라 한 40-50% 되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치중 잡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이 대표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좀 며칠 전과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열대야 때문인지 막 노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한 2-3일 만에 갑자기 날씨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날씨의 변화를 확실하게 감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닥쳐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다 보면 또 좋은 시기가 옵니다. 따뜻한 그 수확의 계절, 가을 같은 그런 시기가 언제든 오게 돼 있으니까요. 좀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치중 잡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박수 치